지난번에 했던 것 생각나셔요? 중간에 폐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호흡기 폐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자, 폐 모양 두 개 폐를 합해서 놓으면 팽이를 거꾸로 놓은 것 같이 비슷하다. 그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것이 서로 이쪽 갈비뼈 쪽으로 서로 붙어 있으니까 폐와 폐가 떨어져 있겠죠. 그 중간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식도도 거기를 가운데를 통과하는 거고, 기관지 이런 것도 이제 통과하는 거죠. 잊어버리셨으니까 다시 호흡기 계통은 결국은 우리가 숨 쉬는 데 관여하는 기관들이다. 이제 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강,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서 콧구멍에 넣는 데는 비강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다음에 뼈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 초 안쪽이 비강이에요. 근데 손가락도 안 들어가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공간이 좀 넓어요. 그 손가락만 안 들어갈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면 널찍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점막, 우리 입천장 혀로 이렇게 느껴보시면 아시죠? 그런 점막으로 덮여 있는데 그 속이, 비강 속이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더 점막이 넓을 수 있겠죠. 꼬불꼬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 마시는 요새 찬 공기도 코를 통과하면서 데워주는 역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늘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 마신 공기를 습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물주가 코로 공기만 들어 마시는 게 아니라 공기가 어차피 코로 들어오니까 그 공기를 탐지해서 냄새를 맡게 만들어놓는 거죠. 어차피 공기 통과하니까 다른 데다 설치해놓으면 안 되겠죠. 공기가 코로 들어오면서 냄새라는 것은 반드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지금 저 여사님이 생강차를 마셨는데 그 생강차 냄새가 제가 나거든요. 그거는 그 생강차에서 분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공기 속에 날아다니면서 제 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공기가 없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그 음식이든 뭐든 어디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공기 속에 날아다니는 거죠. 그 날아다니는 게 공기를 통해서 내 코로 들어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아주 예민한 거죠. 공기 속에 아주 조금 들어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 들어가가지고 막 연기가 빽빽하게 고기 붓는 그런 막 어두침침한 막 연기 많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뭔 냄새가 나지요. 뭐 사람보다 더 냄새 잘 맡는 건 개죠, 개. 걔네들은 뭐 사람들은 전혀 냄새 안 나는데 걔네들은 냄새를 맡고 뭐 심리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간다고 할 정도잖아요. 근데 그만큼 작은 분자가 공기 속에 날아다니다가 내가 들어 마시는 공기가 코를 통과할 때 그 비강을 통과하는데 비강 천정 부분에 동전만큼 넓이 정도의 냄새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세포가. 거기를 스치면서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기를 이용해서 냄새 맡는 장치까지도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모든 동물에게. 자, 비강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감기에 걸리게 되면 그 비강 점막이 붓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서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강 거기에 넓게 돼가지고 우리가 들어 마시는 찬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비강 점막이 따뜻해야 데워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따뜻하냐면 거기에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피가 많이 오겠지요. 오니까 피는 따뜻하니까 거기서 데워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물이라거나 하면 코피 나오는 게 그거예요. 거기 혈관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코를 통과하면 인두, 목구멍이죠. 목구멍, 입천장, 그 목구멍을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뒤로는 식도, 앞쪽으로는 후두, 말소리 나는 후두로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가 앞뒤로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앞뒤로 있는데 뒷구멍은 열려 있고 앞구멍은 뚜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줄기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침을 삼키면 목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뚜껑이 평소에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이렇게 삼키려고 보면 목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뚜껑에 달싹 달라붙는 거죠. 뚜껑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뚜껑이 조금 열려 있는데 목을 이렇게 삼키면 목이 올라가가지고 뚜껑에 달싹 달라붙으니까 막히겠죠. 그러니까 삼킬 때는 음식물이 이 후두로 안 들어오고 식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에 걸린다 그런 말씀 드렸죠. 만일에 아까 생강차 드시다가 이게 빨리 안 닫아줬다면 고기 좀 들어가면 얼마나 기침이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뭘 드실 때는 그 후닥닥 삼키지 말고 삼켜야지 하는 여유를 가지고 삼키셔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후두가 관으로 되어 있는데 후두 부분은 좀 공간이 넓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겉에서 만져보면 남자들은 특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더. 그러니까 그 후두 통이 그만큼 큰 거죠. 여자보다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 좁고 남자는 넓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성대도 남자는 크고 여자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가는 소리, 남자는 더 굵은 소리 이렇게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두를 넘어가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우리 몸통에서 두 다리가 나눠지는 것처럼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왼쪽 거는 좌기관지, 오른쪽 것은 우기관지 이렇게 벌어져서 폐에 가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저희가 감기 기침을 한 달 동안 하면서 가래도 끼고 또 기침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보통 감기 그런 게 걸렸을 때 양쪽 기관지에서 가래가 생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쪽에서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잘 느껴보셔요.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게 왼쪽에 느껴지는가 오른쪽에 느껴지는가 그거를 이제 잘 감각을 하셔가지고 만일에
왼쪽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냐? 오른쪽으로 누우시는 거예요. 안쪽. 왜냐면 자, 여러분이 목 아래 오목한 여기. 핏장뼈 가운데 오목한 데 있죠? 목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가슴뼈하고 옆에 핏장뼈 사이에 오목한 데 있죠? 자, 거기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려가면서 다리 벌리듯이. 이해되죠? 네. 자, 이 상태라면 왼쪽 기관지에 가래가 꼈다면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기침을 해야 더 잘 빠져나오겠죠? 반대로 오른쪽이 간질간질 가래가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러면 왼쪽으로 누워야 되겠죠?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하면 가래가 더 잘 빠져나와요. 이 말은 의사도 말 안 해줄 거예요. 알지도 못할 거고. 이제 그 가래가 후두에도 좀 끼지만 대부분 좀 깊어지면 기관지에 많이 껴요. 그러면서 거기서 거렁거렁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은 가래가 있는데 뱉어낼 줄을 몰라요. 그래 계속 거렁거렁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래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맞아. 빨리 뱉어내야죠. 그러니까 그 가래는 왜 생길까요? 하나의 일종의 염증. 그렇죠, 맞아요. 염증이에요. 염증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우리는 귀찮으니까 나쁜 거지만 우리 몸에서 면역 입장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려고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경찰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우리는 억제도 시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염증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요. 물론 자극을 받아도 그래요. 뜨거운 걸, 매운 거 먹으면 가래 나오죠. 음식 먹을 때 매운 거 먹고 나면 가래 나오죠. 예. 자극을 받으면 이제 그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가래도 있어요. 염증이 아니래도. 그것은 기관지에 들어온 이물질을 뱉어내기 위해서 조물주가 역시 자극을 받으면 기관지에서 우리가 입에서 침이 나오듯이 기관지에서도 가래가 만들어져서 나오도록 해요. 그래야 뱉어낼 거 아니에요. 씻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 장치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지에는 또 뭐가 있냐면 털이 나 있어요. 털. 근데 그 털이 털이 그냥 그 관 속에서 반듯하게 나 있는 게 아니라 가급적으로 위를 향해서. 여러분 보리꺼럭 만져보셨어요? 그럼 보리꺼럭. 예. 자, 보리를 거꾸로 나. 거꾸로. 그 줄기 쪽에서 끝으로 잡아다니면 미끄럽게 나가지만은 거꾸로면 그렇죠. 네. 거칠어지죠. 예. 그 이제 보리가 살아남을 그 사는 방법인데 우리 사람도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어렵게 가급적이면 그래도 내려가겠지만 가급적은 그렇게 위로 밀려 나오기 쉽게 그렇게 털이 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고 담배 많이 핀 사람들은 이 털이 없어집니다. 판판해지고 변형이 일어나요. 담배 계속 핀 사람들은 담배 안 피시죠? 피워요. 펴요. 피지 마세요. 거기에 원주상피라는 털 달린 세포들이 붙어 있는데 나중에 밋밋한 점막으로 변합니다. 그게 담배를 많이 피면. 그러니까 그런 이물질을 걸러내는 능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더 변형이 되면 뭐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점막이 변할 정도니까 담배가 얼마나 독한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갖고 나중에는 그런 이상한 세포로 변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폐 말씀드렸어요. 자, 폐는 기관지가 들어가가지고 그 기관지가 혈관이 갈라지듯이 갈라진 것 중에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진 건 또 갈라지고 그런다고 그랬죠. 새 기관지, 모세관이라고 하듯이 거기도 새 기관지,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가느다랗게 갈라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그 혈관 끄트머리에 포도알맹이 같은 게 붙어있다 그랬었죠. 이게 폐포 해갖고 우리 폐에 수억 개가 들어있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폐 속에는 그런 많은 기관지 줄기와 더불어서 포도송이 같은 그런 포도알맹이가 뭉쳐있는 포도송이들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는 오직 그 폐 속으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좋은 폐는 폐 전체가 그렇게 포도알맹이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거나 또는 그런 탄광에서 일했거나 많은 그 먼지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그 포도알맹이가 다 막혀버리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그냥 덩어리에 불과한 못 쓰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렇다면 공기를 그만큼 많이 못 들어 마시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우리는 늘 마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드렸고, 자, 이 시간부터는 그러면 그 호흡과 순환, 이제 관계를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기를 열심히 마신다 해도 그 산소,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바람을 마시려고 마시는 건 아니죠. 그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산소. 이거를 O2라고 그래요. 이거 그 원소 기호로 O2. 이 정도는 알아두셔요. O2. 그 산소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 늘 있어야만이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도요. 산소가 없으면 안 타요. 진짜 우리가 태우려고 해도 산소가 없으면 안 탑니다. 여러분 불 떼보셨어요?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지푸라기를 집어넣고 떼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떼야 되죠. 이런 곳이 안 타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불무 연결돼 가지고 빙빙 돌리면 바람이 들어가죠. 네. 그때 이제
누가 산소가 그거 알았어요. 바람을 넣어줘야 탄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을 뿐이지요. 근데 어쨌든 공기 속에 있는 산소 때문에 산소 덕에 불이 타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타요. 근데 우리 몸도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소를 우리 몸에 갖고 있어도 산소 없이만 안 뜨거든요. 분해가 돼야 그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장작을 태워야 불이 나죠. 근데 불이 나려면 아무리 연료가 좋아도 산소가 없으면 안 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양소가 아무리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그걸이 분해가 안 되니까 타지를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힘을 쓸 수 없겠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산소가 우리 몸에 곳곳 세포에 전달이 돼야 되겠죠.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산소가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가 폐 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산소가 온몸에 전달이 되겠어요? 결국은 피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피가. 자, 지난번에 우리가 심장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자, 심장 좌심실이라는 데서 혈액이 출발을 해가지고 온몸을 돌고 나서 다시 심장 우심방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우심방에 들어온 피는 또 지하실로 내려가죠. 어디로? 우심실로. 우심실로 그대로 흘러내려가죠. 그럼 우심실에 흘러내려온 피는 온몸을 돌고 온 피니까 더러운 피죠. 이산화탄소라든지 더러운 걸 많이 포함하고 있는 피인데 이 우심실에 있는 피는 또 심장을 빠져나오죠. 심장을 빠져나와서 폐로 가요. 폐. 이게 폐동맥이라고 하는 폐로 가요. 폐로 가서 폐 속에서 혈관이 또 갈라지겠죠. 얇은 것으로. 점점 얇은 것으로 갈라져 갖고 나중에 아까 포도 알맹이와 같은 거기에 지금 공기가 들어와 있죠. 거기에 망처럼 그물처럼, 그래서 망이라는 건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물처럼 그 포도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도 알맹이에 들어있던 산소가 빠져나와가지고 핏줄 속으로 들어옵니다. 압력에 의해서 분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일부가 산소가 혈관 속으로 포도 알맹이 폐포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혈관 속에는 이미 거기에 아까 더러운 피 있잖아요. 폐 속에까지 왔을 때, 그러면 혈관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혈관을 빠져나와서 포도알맹이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스 교환이라고 그래요. 가스 교환. 이해되시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 마신 산소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포도알맹이 속을 빠져나와서 혈관 속으로 들어갔고, 혈관 속에 들어와 있던 이산화탄소는 혈관을 빠져나와서 포도알맹이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교체됐죠. 그 상태에서 내가 내쉬면 어떨까요? 이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겠죠.
내가 하고 내쉬면 마음이 후련한 이유는 가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들어 마시면 어때요? 상쾌하죠? 네. 그러면 산소를 들어 마실 거 아니에요? 네. 산소를 들어 마시면 그 산소가 폐 속으로 들어가서 폐 속에서 빠져나가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 속으로 들어와서 후 하고 내뿜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내 혈관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어때요? 뇌가 상쾌해지겠죠, 당연히. 예. 여러분, 공기가 안 좋은 답답한 실내에 덥고 답답한 막 꽉 닫힌 실내에 오래 있으면 답답하고 머리도 무거운 것 같고 그렇죠. 네. 거기는 실내에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대로 이렇게 야외에 나오고 산에 가고 기분이 좋은 것은 거기에는 산소가 많아가지고 내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뇌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술도 별로 안 취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뇌는 산소가 있어야 살거든요. 뇌가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쓰려면 아까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듯이 뇌가 활동하는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특히 다른 데보다는 특히 뇌에는 산소를 좋은 걸 공급해줘야 돼요. 많이.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날 때 하면 좀 화가 좀 덜 나죠. 그 이유는 머리에 산소를 잘 많이 공급해 줌으로써 뇌가 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화가 억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대로 내지 말고 한번 호흡을 세게 들어 마셨다 내쉬어보면 내가 조금 이해가 돼요. 덜 화가 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가스 교환이 된 다음에 폐를 빠져나옵니다. 혈관이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가죠. 심장에. 그래서 깨끗해진 피가 좌심방으로 가서 다시 흘러내려서 좌심실로 내려가서 다시 좌심실을 빠져나가서 온몸으로 피가 도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장이 피를 계속 돌리는 이유는 첫째, 그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온몸을 도는 거고 다시 돌아서 그걸 걸르기 위해서 심장으로 와가지고 다시 폐로 갔다가 폐에서 걸러진 다음에 다시 폐를 빠져나와서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빠져나가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또 폐로 가고 이걸 이제 반복하니까 결과적으로 순환과 호흡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로 계통이죠. 언제 생각하면 순환은 피가 흐르는 거고 호흡은 호흡기 계통은 숨 쉬는 계통이니까 별거 아닐 것 같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커플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그 순환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몸 병이 생겨도 이 두 개의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지난번에 선천성 심장 판막증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그래서 심장 판막증이 있으면 밸브 역할을 판막이 하는데 한 번 나간 피는 다시 거꾸로 못 오게 막아주는 역할. 여러분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 눌렀다가 놓으면 오고 나가기만 했지 다시 물이 나갔던 물이 들어오나요? 한 번 누를 때는 물이 솟구쳐 올라오다가 다시 손을 놓으면 그 구멍을 막아버려 갖고 못 들어오게 이게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수도 없을 때 지하수 저 펌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나오긴 하지만 다시 들어가진 않지요. 그게 속에 밸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심장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밸브가 고장이 나 있어요. 선천적 심장 판막증은. 그러니까 피가 잘 심장에서 잘 안 빠져나가요. 자, 그런 병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심장병에 의해서 혈액이 심장을 잘 안 빠져나가면 심장 속에 혈액이 꽉 들어있겠죠. 들어있으면 폐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죠? 폐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와야 되죠. 돌기 위해서는. 근데 심장 속에 혈액이 꽉 차 있으니까 폐에 있는 혈액이 잘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폐 속에 어떻게 될까요? 피가 또 많아지겠죠. 자, 피가 고여 있는 것을 울혈이라고 그래요. 울혈. 여러분 발목 삐고 그러면 발 붓지요. 발목 붓죠. 그런 걸 울혈이라고 해요. 정맥피가 멈춰 있는 거. 그걸 울혈이라고 하는데 그런 폐울혈이 되는 거죠. 자, 그래 폐울혈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폐가 마음대로 수축했다 늘어났다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으면 결국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파급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악기를 하나 갖고 오려고 해갖고 이제 분해를 해서 침 닦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거기 막 켜버렸어요. 안 빠져요. 그래. 그 악기점에 가져가야 될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그 대신에 한번 요즘이 가을이고 또 코스모스나 국화가 잘 필 때 아니에요. 그래서 국화와 관련된 시가 있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악기로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틀렸고 그냥 노래로 할 텐데 전문 성악가를 통해서 들으면은 좋을 텐데 어차피 제가 오늘 악기 제가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못하는 노래지만 제가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노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녹음한 걸로 녹음한 걸로 들려드릴 텐데 그럼 그 가사를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그 가사가 아마 그 시인이 어디 언덕에 가면서 국화 한 송이를 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국화를 보고 한 얘기예요.
흰 구름이 떠도는 가을 언덕에 한떨기 들국화가 피어 있는데 그 누구를 남몰래 사모하기에 오늘도 가련하게 피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 시인이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 그래가지고 국화를 보면서 그런 혼자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여인처럼 그렇게 봤는지도 모르죠. 그 흰구름이 떠도는 가을 언덕에 한떨기 들국화가 피어 있는데 오늘 또 가련하게 피어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연애는 실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언덕에 말없이 들국화가 피어 있는데 오늘도 안 오는, 오늘도 그 누구도 안 오는 외로움 속에 오늘도 가슴 태워 기다려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연히 짝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옛날 여인상이죠. 나는 이제 누가 이렇게 기다려준다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절정에 달았을 때 찾아갈 텐데. 아무튼 이 뭐 그런 시라는 것이 뭐 우리가 느끼는 거가 다른 그 시점을 시인들은 또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 들국화나 보고도 연정과 연관시켜봐서 글을 쓴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는 좋은데 노래가 엉망이죠. 아니요, 노래 잘하셨어요. 바리톤 가수 같습니다. 가이복의 음악 어딘가 하셨어요. 다행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 잠깐 이제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은 이제 딱딱하니까 새로운 정서를 한번 겪어봤고요. 그럼 아까 이어서 어떤 심장과 폐는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폐에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폐우려과 어떤 호흡 문제가 또 생기고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심장하고 폐하고 혈액이 늘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심장이 나쁘면 전신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심장 콩팥 있죠? 예.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또 그럴 수 있지만 심장 그래도 순환이 정맥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우열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혈관들은 목적은 결과적으로 혈액이 흘러다니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자, 우리가 순환이라는 것 이런 기관들이 있지만은 그 순환 기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 순환 기관 속을 흘러다니는 혈액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피가. 결국 우리 건강 문제는 순환만 잘 돼도, 피만 깨끗해도 건강의 대부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순환이나 혈액 문제가 있으면 거의 모든 건강을 잃는 셈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환 호흡 문제와 아울러서 그 속을 흐르고 있는 피, 여기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께서 많이 가지시는 거죠. 자, 우리 피는 우리 몸 무게의 한 13분의 1, 8% 그렇게도 말하고 8몇 퍼센트, 13분의 1 이런 식으로 피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5, 6리터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피가. 그럼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피 흘려보신 적 다치시거나 손 비거나 해서 피 보시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하셨고 그랬죠. 네. 자, 만져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끈적끈적.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사람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거죠. 끈적끈적하다는 얘기는 맹물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색깔로 보면 어떻든가요? 빨갛죠. 팔각 예. 그래도 있고 이 저기 하는 것도 검잖아. 예. 보통은 빨간 피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피가 깨끗한 피는 다 동맥피 빨간 피예요. 예. 근데 검은 피는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걸르려는 피예요. 그러니까 정맥피는 이제 묽거나 까만 피, 더 오래 두면 까만 피가 되거든요.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에는 그냥 우리는 물 같은 피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세포들이 들어있는 거죠. 반 이상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세포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세포예요. 그게 여러분 들어보신 경험이 있죠. 살아있는 세포. 무슨 세포? 적혈구.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흰백자, 백혈구. 그 다음 또 뭐예요? 혈소판.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 속에 피 속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고 할 때도 이 사람은 적혈구가 얼만큼 들어있는가, 백혈구가 얼만큼 들어있는가, 혈소판이 얼만큼 들어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건강 체크도 하는 거고, 혈액 속에 당이 얼마 들어있는가, 또 단백질 얼마 들어 이런 걸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 피 속에 그런 살아있는 세포가 얼만큼 들어있는가 알려면은 전체 양을 얼만큼 하려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컵에 얼만큼 들었는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를 1리방 밀리리터 1리방 밀리리터 그러니까 아주 작죠. 아주 작은 양이죠. 1리방 밀리리터에 적혈구가 한 500만 개가 들어있대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백혈구는 4천에서 8천 개. 4천에서 8천 개. 그냥 평균을 한 6천 개. 그럼 4천 개도 정상인 거죠. 8천 개도 정상인 거죠.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은 한 30만 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 외에는 피에 뭐가 들어있냐? 일단 우리가 먹은 거 창자에서 흡수해갖고 간으로 가서 간을 통해서 혈관으로 이제 퍼져나간 영양소가 있겠죠. 먹은 당. 여러분 아까 생강차 드셨으면 거기에 당도 들어있죠. 첫째, 그 당이 피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어서 단백질, 지방 이런 거 다 들어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 비타민도 들어있을 테고, 또 무기염료들, 칼슘, 칼륨,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이제 특수 단백질들이 많아요. 우리 알부민 주사 많이 맞으시잖아요. 알부민이라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피 속에 들어있어요, 알부민. 근데 음식을 못 드시고 이제 부족할까봐 알부민을 주사로 맞는 거죠. 그 단백질이에요, 일종의. 그것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혈구, 아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그것이 살아있는 세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뭐 문제가 있는가? 이게 되겠죠, 다시.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이물질이라든지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저는 죽어요. 그걸 식균 작용이라고 그래요. 식은 먹을 식자, 균은 이제 세균을 때 균, 세균을 먹는 작용이다. 그 말이에요. 식균 작용.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백혈구에서 균을 죽이거나 무毒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내보내 가지고 그런 억제를 시키거나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내 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군대예요, 군대. 근데 이 백혈구도 여러 가지 종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은 골치 아프니까 아무튼 5가지가 다 역할이 각각 다른 백혈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것이 지나치게 활동하는 것도 병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드러기 나잖아요. 뭘 먹으면. 나는 안 나줬으면 좋겠는데 백혈구 입장에서는 그 주인이 이상한 걸 드셨네 해갖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래갖고 두드러기 나는 거예요. 아까 염증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하는 것도 아무튼 내 몸에 어떤 자극이 계속 주어진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기죠. 아무튼 먼 자극이 주어지고 오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음식을 뭘 먹고 뭐가 잘못되면 장염 생기죠. 그리고 염증이 내 몸에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덤벼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안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텐데 여러분 뭐 간첩 하나 나왔다고 막 뭐 한 일개 사단 정도 나와가지고 떠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거 잡으려고? 그런 식으로 과잉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적인 줄 알고 아군을 잡아 삼키려는 그런 작용도 있어요. 그걸 자가면역이라는 거. 요새 자가면역이라는 게 많아졌어요. 불치병이에요. 잘 안 나서요. 자, 그런 너무 지나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을 그렇게 외부 균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군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백혈구의 형태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흔히 들어본 것이 림프구 아니면 임파구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역시 면역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림프구, 임파구 이런 거. 여러분 편도선 붓고 감기 걸리면 막 그러잖아요. 어디에 가래토 생기고 하는 것도 그 부분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붓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싸우는 건데 우리 몸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드니까 그걸 가라앉히는 거죠. 병원에서 일부러. 그 다음 것이 적혈구예요. 적혈구. 적혈구는 빨갛다해서 적혈구인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동전 모양의 드로프스 있었죠. 사탕. 그런 그 모양 비슷해요. 그런데 그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간 거예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헤모글로빈은 헤모글로빈 할 때 헤모는 빨갛게 하는 색소를 가진 물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철을 포함해서. 글로빈이라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을 만들려면 우리 음식물을 통해서 철 있죠. 철. 미역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철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철이 부족하면은 헤모글로빈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적혈구가 적게 되겠죠. 적혈구가 적으면은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산소를 폐에서 얻어가지고 온몸에 가지고 가서 그 산소를 조직 세포에다 떼어주는 역할을 해요.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를 잘 운반을 해주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 부족으로 결국 어떨까요? 머리가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빈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철이 부족해도 빈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혈하면 쉽게 얘기해서 피가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죠? 빈혈은 피가 부족한다고 보다도 이제 우리 건강검진자 들은 어르신은 이제는 아니요 피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적혈구가 부족한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지요? 하시겠죠. 의사들한테 말하면 피가 부족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빨간색을 내는 적혈구가 부족한 것이다. 빈혈 현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죠? 어지러움증이잖아요. 어지러운 이유는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산소가 부족해요? 적혈구가 적으니까 산소를 그만큼 덜 운반해 줬다 그 말이죠? 적혈구가 왜 부족해요? 우리 몸에 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셨죠? 물론 적혈구가 부족한 이유는 골수, 우리 뼈 속에서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거든요. 뼈 속에서. 적혈구, 백혈구, 설소판을 어디서 만들어요? 뼈 속에. 뼈 속에는 골수. 여러분 그 돼지뼈 이런 거 먹으면 뼈 속에 또 송송 구멍들 있죠. 그 속에 골수가 있거든요. 골수. 그 골수는 나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이 피가 되는 거거든요. 피가 돼서 뼈를 빠져나와서 핏줄 속에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수에서 혈액을 잘 생산을 안 하든가 또는 골수암이 걸려서 그랬던가 해서 그렇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철이 부족해서 그렇게 적혈구가 적고 적혈구가 적으니까 산소가 부족.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지럽다. 그래서 빈혈이다. 빈혈은 글자 그대로 하면 피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적혈구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혈구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왜 어지러울까? 팽토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시고 앉았다가 갑자기 팍 일어나지 마세요. 살살 일어나요. 그 이유는 지금 피는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겠지 위로 올라가기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약해지는데 확 일어나면 중력이 작용하니까 피가 아래로 다 몰리고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산소 부족으로 어지러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기립성 빈혈, 기립성 저혈압. 혈압이 낮아지면서
빈혈이 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확 일어났다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평소에 적혈구 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적어. 한마디로 빈혈기가 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런 분이 갑자기 더 일어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빈혈이 일어나겠죠. 그거는 주사도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확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러죠. 혈압이 약하니까. 저혈압이 있는 데다가 확 일어나. 여러분 어떤 말은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위험하다 그런 말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아니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혈압 있고 평소에 좀 어지러움증이 있다 그런 분들은 어디에 누워 있다가 팍 일어난다든지 앉아 있다 팍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 고기를 많이 먹으라더라고요. 그래야죠. 잘 드셔야죠. 빨간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데 많이 먹어야만 먹지. 그러니까 내 몸은 항상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균형도 안 맞았는데 확 일어나는 경우 균형도 안 맞았는데 어지러우니까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쳐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시간이 제가 약속 시간보다 더 지나버렸어요. 30분에. 잘해요. 열심히 그래서 잘했어요. 저기 혈액 얘기를 다 못 끝냈는데 다음 시간을 미루고요. 네. 뭐 세월이 좀 먹나요? 다음 시간에 미루고 끝내겠습니다.